안녕하세요.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요새 챗 GPT와 같이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여러 가지 구글, 인터넷의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료 지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정확히 답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냐면요. JBJS라고 정형외과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 최근에 재미있는 논문이 실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련 환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에 대해서 챗 GPT가 답변을 할 때 그 답변이 과연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평가하기에 옳은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정이 좀 필요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뭔가 좀 걱정되는 질환을 갖게 되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그럴 때 흔히들 구글 또는 네이버, 인터넷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전문 지식을 갖지 못한 분들께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그 인터넷에 도는 정보들은 흥미 위주의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공관절 수술 후에 탈구 위험이 높나요?" 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게 되면 어떤 병원을 대표로 해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좀 제목이 굉장히 좀 무서운 제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 빠질 수 있다." 뭐 "꼭 인공관절 수술은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점점점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또한 그런 정보의 흐름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에도 한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탈구 위험이 높나요?" 라고 제가 한번 쳐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쫙 답변을 해 줍니다. 그래서 꽤 정확하게 이 지능형,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참 좋은 것이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확한가? 좀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논문에서 다뤘던 인공관절 수술 전에 실제 진료에서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묻는 10가지 질문을 선정하고 그 질문을 실제로 챗 GPT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은 후에 이것을 전문의들이 평가를 해본 그런 논문입니다.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지를 평가한 것이죠. 평가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1점인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 없는 아주 훌륭한 답변으로 평가를 했고 2점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만족스러운 답변, 만족스럽지만 어느 정도는 수정이 필요한 거죠. 3점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만족스러운 답변, 약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수정이 필요한 거죠. 4점은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불만족스러운 답변, 이건 부정확하다고도 봐야 되겠죠. 이러한 답변으로 평가를 한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도 있죠. 챗 GPT가 답변하기를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물리치료, 약물 복용, 주사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만성적인 고관절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활동에 제한이 생길 때 권장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영문으로 된 내용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실제 고관절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전문의들의 평가는 그래도 1점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만족스러운 답변 정도로 2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정확해요. 그렇지만
이 고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이 무조건 인공관절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인공관절이 고관절 통증이 만성적인 경우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는 것을 챗GPT가 해석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고관절 통증이 인공관절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간과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좀 너무 가혹한가요? 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럼 빠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짜 실제 진료에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챗GPT의 답변은 약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인공관절 수술 종류나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 내지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총 회복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환자의 회복 정도와 수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챗GPT가 답변을 했어요. 역시 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의들의 평가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불만족스러운 답변이다. 놀랍죠? 꽤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수술 방법,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 환자분들의 고관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수술 시간은 비교적 정확하게 답변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죠? 한두 시간.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동의서 받을 때 설명할 때 한 4, 50분 정도 실제 수술 시간은요. 그런데 이제 마취받고 수술받고 회복하고 올라오시는 시간이 대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거는 아주 표준적인 수술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굉장히 고관절 변형이 심하거나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고관절이 많이 변형이 된 경우에는 그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자, 근데 그럼 왜 4점이라고 아주 박하게 점수가 평가가 됐을까요? 사실 이번 기간은 미국에서 이 챗 GPT 답변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진짜 실제로 하루 이틀 내에 퇴원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외래에서 당일날 입원해서 수술 받고, 입원 없이, 그러니까 하룻밤 자지 않고 그냥 바로 수술 받자마자 퇴원을 하는 그런 당일 수술 개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더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조금 더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좀 인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미국인들을 수술을 해 보면 굉장히 회복이 좀 빨라서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이 필요 없이 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료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지니까 입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의료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수술 후에 한 5 내지 7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음 뭐 사실 그 정도면 대부분 다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열흘에서 2 주까지 계시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비교적 정확한 답변인데 미국에서는 이 답변이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정말 하루 이틀 아니면 2-3 일 이렇게 3일 만에 강제로 막 퇴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의료 수가의 차이가 있어서 꼭 부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 어떤 접근 방법이 더 나은가요? 요새 좀 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이 하도 이제 좀 다소 결과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전방, 측방, 후방 접근 방법이 있는데 측방 접근 방법과 후방 접근 방법은 비교적 비슷하고요. 이 전방 접근 방법이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에서 직접 전방 접근법이라 그래서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근육을 절개하지 않는다기보다 근육을 잠깐 잘라냈다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이렇게 벌리는 개념. 사실 그것도 절개긴 합니다.
그 안에선 좀 더 많이 절개가 이루어지는데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고 광고를 하는 이 전방접근법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적도 있죠. 자, 그럼 챗 GPT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고관절 치환술에서 전방 접근법과 후방 접근법 중에서 이 선택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치료 과정,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의 선호도와 경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접근법은 모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접근법은 각자의 기대 수준과 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답변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직 추가로 더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GPT는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전방 접근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고관절 앞쪽에서 피부 절개를 하는 방법으로 고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고관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 접근법은 수술로 인해 그 고관절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방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고관절 뒤쪽에 피부 절개를 하는 방법으로 주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둔부 근육을 통해 고관절에 접근합니다. 엉덩이 근육 쪽을 절개하고 들어가는 거죠. 후방 접근법은 보다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고관절 문제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좀 고관절에 많은 변형이 있는 그런 경우거나 더 복잡한 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음,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저도 이렇게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후방 접근법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모든 경우에 아주 표준적인 회복을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의들이 평가하기에 수정이 필요 없는 최선의 답변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수술 접근법은 수술하는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고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지만 챗GPT는 공정하면서도 모호한 응답을 제공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네,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다. 누가 뭐 어떤 게 좋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장점과 단점, 사실 단점을 얘기하진 않았죠. 이렇게 평가하면서 뭐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그 수술하는 의사가 가장 자신 있고 표준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접근법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챗GPT는 각 접근법이 고유의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전방 접근법은 근육을 보존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며 수술 후 통증 점수가 낮고 단기적인 환자 보고 결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전문의들이 평가는 논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 직후와 단기간에는 후방 접근법에 대해서 점수가 조금 더 좋고 약간 좀 더 빨리 회복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나 몇몇 연구 분석에서는 접근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최근에 나오는 논문일수록 대규모 연구 결과일수록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 잠깐은 약간의 평가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양쪽 다 똑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전방 접근법이 개발된 것은 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합병증, 예를 들어 탈구와 같은 합병증이 다소 높다라고 알려져서 전방 접근법을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논문의 평가와 기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전방 접근법으로 옮겨가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죠. 해외에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법 선택은 환자 특성, 그리고 외과 의사의 경험,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와 이 수술하는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의사들을 만나보면 후방 접근법도 하고 전방 접근법을 하는데 왜 당신은 왜 전방 접근법을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그걸 원해서 인터넷에 하도 광고가 있다 보니까 전방 접근법이 우수하다라는 광고를 자꾸 하는 거죠.
그 환자분들은 광고를 보고 당신은 전방접근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어본대요. 음. 근데 저는 또 역으로 그렇게 항상 답변을 합니다. 후방접근법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광고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싶은 건데 굳이 후방접근법을 하는 의사들은 이 방법이 좋다고 광고하지 않아도 좋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원 없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하는 것이 안전한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느 분들도 수술받고 당일날 퇴원하려고 하지 않고 저희들도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관광보냈습니다라는 짤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그 당일날 수술받고 당일날 퇴원하게 되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입원비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나 미국의 의료비는 이미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비싸요.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지표가 있어요. 수술 후에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readmission rate라 그래서 재입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했는데 3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다시 재입원하는 비율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그런 거 없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 퇴원했는데 30일 이내에 다시 입원하거나 90일 내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없어요. 있겠죠. 간혹 있겠죠. 뭔가 상처가 좀 안 좋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 재입원율이 많은 곳에선 10%에서 20%. 퇴원을 했는데 재입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퇴원했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이런 의료 제도는 저는 도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건너뛰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지겨우실 수 있어서 이거는 차근차근 그냥 시간 될 때 궁금하신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어떤 합병증이 있나요? 안전한가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걱정되시고. 이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챗GPT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술들과 마찬가지로 수술과 관련된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감염. 드물지만 고관절 치환술 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동의서 받을 때도 저희가 가장 철저하게 조심하고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하는 합병증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조절하고 항생제를 철저하게 잘 쓰고 원칙대로 그리고 깨끗한 시설에서 원칙대로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혈전. 가만히 누워 있고 이렇게 큰 정형외과 수술을 할 경우에 다리나 폐에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그래서 피떡이 형성되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주 드물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양에서는 상당히 큰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동양인들 또 우리나라 분들은 다행히 이 혈전이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인공관절 수술할 때 말씀드리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무서워하시죠? 인공관절 찾아보면은 맨날 무서운 얘기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탈구. 사람이 만든 관절이니까 빠질 수 있다. 인공관절이 빠질 수 있는데 또 역시 비교적 드문 경우이지만 고관절 치환술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죠. 예. 다들 걱정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챗 GPT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모. 네, 인공관절 수명에 대해서도 걱정하시죠. 도대체 인공관절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지금 수술 받으면 평생 쓸 수 있나요? 물어보시죠. 자, 그러나 뭐든지 100%라는 건 없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될 수 있고 특히 관절면, 베어링에 해당되는 관절면이 마모될 수 있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런 위험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경 또는 혈관 손상, 모든 수술할 때 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수술 중 고관절 근처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법이라는 것은 그런 신경과 혈관 손상,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사들이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연습하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골절. 골절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못 들어보시잖아요. 뼈가 약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저희가 뭐 망치를 치거나, 그래서 제가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뭐 뒤트는 과정에서 뼈가 약하신 경우에는 부러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잘 됐는데 갑자기 넘어지셔서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러질 위험이 있다. 말을 들으면 무섭지만 역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의 느슨해짐, 이것도 그 인공관절의 고정이 좀 잘 안 된다는 내용, 제가 왜 목발을 짚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공관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데 초기 고정이 잘 안 된 경우엔 더 그럴 수가 있고요. 이는 나중에 통증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모와 임플란트의 느슨해짐이 인공관절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답변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그래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답변이라는 평가입니다. 챗GPT는 고관절 전치환술 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을 정확히 지적했고 항목별로 잘 요약을 했죠. 느슨해짐, 임플란트 마모, 임플란트 실패와 같은 일부 합병증이 만성적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 합병증의 정확한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염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에서 일어나는지, 탈구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발생하는지를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이를 그냥 드물거나 흔하지 않다라고만 설명을 했죠.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죠. 맞지만 합병증 발생률은 여러 환자 및 수술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임플란트 실패의 경우에만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감염, 탈구, 임플란트 느슨해짐, 임플란트 마모, 심지어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생길 때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빠졌다라는 거죠. 음,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각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일시적으로 약간 길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서 역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실제로 다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느껴지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수술 어떤 원인 때문에 다리가 길어져 버린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리 길이 차이 발생과 같은 여러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수술 후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면 실제 생활에서 매우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은 수술과 관련된 주요한 합병증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3점을 평가를 한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네,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감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죠. 감염되나요? 균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물어보시죠. 자, 답변은 고관절 치환술 후 감염은 비교적 드문 편이지만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그렇죠.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 치환술 후 감염의 정확한 발생률은 다양하지만 약 1 내지 2%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예, 비교적 이런 식으로 보통 1% 미만으로 조절을 하려고 상급병원이나 저희 병원 전문가 병원 같은 곳에서는 철저하게 0.대 퍼센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예 안 생기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확률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전 세계 빅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는 이 정도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경우에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가? 감염의 위험 요소로는 비만, 흡연, 당뇨병,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흡연 말씀드리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끊지 못하세요. 제가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자, 그리고 고관절 치환술 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 관리, 물리치료, 약물 복용에 관해서 수술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전문의의 평가는 2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그래도 만족스러운 답변입니다. 가장 흔히 인용되는 감염률을 정확히 식별했으며 1 내지 2%라는 거죠. 이 비율이 특정 인구 집단에서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몇 가지 환자 특성을 제공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당뇨, 비만, 그리고 흡연 등등. 자, 여기서 약해진 면역 체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예를 들어 뭐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가 신장 이식, 간 이식 같은 또 혈액암이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약제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영양 실조, 특히 단백질 부족이 있는 경우, 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과 같은 면역 억제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가 포함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면역이 안 좋은 경우에 감염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도 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챗 GPT는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 전후에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지키셔야 할 그런 원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입원 기간 중이나 회복 기간 중에는 금연을 유지할 것, 또 금주를 유지할 것, 그리고 침을 맞지 않고 저희가 권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민간의학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 막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선 의료진도 철저하게 조심을 하지만 환자분들도 수술 전후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챗 GPT도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탈구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역시 관심사죠. 답변은 고관절 치환술 후 탈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탈구의 정확한 발생률은 다양하지만 약 1에서 5%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구의 위험은 수술 후 첫 몇 달 동안 더 높지만 수술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치환술 후 탈구의 위험 요소로는 이전에 고관절 탈구를 경험한 경우, 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경우, 특정 유형의 고관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자, 평가는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그래도 만족스러운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수술 후 고관절 탈구 발생률과 시기에 대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통계를 정확히 식별했다고 합니다. 최근 15만 5,185건, 굉장히 많죠. 요즘 빅데이터가 유행하니까요. 고관절 치환술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따르면 탈구 발생률은 2.3%였다. 대개 요새는 옛날에는 한 10%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는 한 3% 미만으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데이터는 1%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탈구의 52%가 무려 반 이상이 수술 후 첫 3개월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후 6주 동안 주의사항을 준수하실 것을 굉장히 강조드리잖아요. 극단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경우에 저희가 항상 다리를 잘 벌리고 계시고 이렇게 목발도 잘 쓰시고 90도 이상 굽히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가장 안전한 그런 지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수해 주셔야 수술 후 첫 3개월 내에 발생하는 이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관절 탈구의 여러 위험 요소를 식별했지만 첫 번째로 제시한 이전 탈구 경험은 1차 고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에서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처음 수술을 받았는데 이전에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이전에 탈구 경험이 있었던 환자가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대부분 재치환술에서 탈구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이 또 탈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답변이에요. 자, 그리고 환자의 활동, 특히 움직임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탈구 위험 감소에 큰 역할을 하며 이것이 젊은 환자에서 탈구율이 더 높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예요, 초기. 나중에는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돼서 되게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 저는 재래식 병기에 쪼그려 앉는 자세, 완전히 그냥 쪼그려 앉는 자세는 안 하시길 권해드리고 하더라도 다리를 좀 벌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다리를 많이 굽혀야 되고 많이 쪼그려 앉아야 되고 활동이 큰 요구 범위가 요구되는 환자분들에서는 이중운동 비급hod과 같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젊은 환자에서 그러니까 대소규모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자료를 다 분석을 해보면 젊은 환자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탈구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탈구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임플란트 선택 측면에서 특정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에 많이 빠진다기보다 특정 임플란트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탈구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골두를 사용하는 경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22mm, 28mm, 32mm, 36mm, 심지어 40mm 이상 이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에 골두의 크기가 클수록 탈구율을 낮출 수 있다. 특히 32mm 이상의 골두를 사용할 경우에는 22mm, 28mm 골두보다 탈구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고 연구 결과를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개발된 것은 아니고 오래전에 개발됐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중 운동 비구컵의 사용이 역시 탈구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중 운동 비구컵은 또 특수한 디자인의 임플란트고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은?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해요. 결과가 좋나요? 안전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은 고관절 치환술의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높으며 이 수술은 가장 효과적인 정형외과 수술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수술의 성공은 통증 완화, 고관절의 기능 개선, 임플란트의 내구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측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치환술의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약 90%에서 9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이 지나도록 수술을 받으신 90%, 95%의 환자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신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인공고관절은 2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과거에는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챗GPT는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저는 조심스럽게 세라믹 관절면을 쓰면서 30년에서 4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는 있죠. 자, 그리고 수술의 성공은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활동 수준, 고관절 치환술의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만족스러운 답변 2점입니다. 자, 챗 GPT는 수술 성공 여부를 환자의 만족도와 임플란트 생존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주목할 만한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요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임플란트만 살아남고 임플란트만 계속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성공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임플란트는 멀쩡한데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낮으면 이게 과연 수술이 성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고관절 치환술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는 수술 후 기능 점수, 통증 완화, 기능 회복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엑스레이상 멋지게 보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죠.
챗GPT는 또한 성공을 평가할 때 임플란트 생존율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생존율 평가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죠. 더 높게 나타난다고요. 10년 후 생존율은 96%, 15년 이상 후 생존율은 90에서 95%, 심지어 98% 이상도 나와요. 3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마모, 베어링의 마모에 의해서 그 수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라믹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3, 40년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인공관절 조기 실패에 기여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환자 상태나 동반 질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요인으로는 비만, 활동 수준, 흡연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지 않아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아까 비만이나 흡연은 감염과 관련이 있고 너무 지나치게 높은 활동 수준은 골절이나 탈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고관절 치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나요? 놀랍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관절 치환술 후 회복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며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수술 유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에 2 내지 5일 정도 입원하며 고관절의 힘과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 4 내지 6주 동안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업무 복귀 기간도 환자가 하는 일의 종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회복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4 내지 12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일부는 더 많은 휴식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업무는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반면에 신체적으로 힘든 업무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교과서적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만족스러운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챗GPT는 환자가 정상적인 수준의 힘과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대해서 낙관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일정을 제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내지 5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의사들은 박한 평가를 내려요. 미국에서는 입원 없이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평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의 약 90%가 1년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균 14주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무직인 경우는 대개 한 정말 4주 만에 복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뭐 노동이 필요하거나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3, 4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그러나 이 결과는 수술 전 직장 복귀 의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Workers' Compensation이라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는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환자분이 수술을 받고 직장에 복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받고 수술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 겁니다. 좀 늦게 복귀하시고 싶은 것도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할 때 그런 묘한 뉘앙스를 저희는 느끼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진단서에 어떻게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진단서는 법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면허 번호와 병원의 직인 같은 것들이 다 있는 하나의 서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적어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표준적으로 딱 정해진 그 문구가 있어서 회복 기간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자, 챗봇은 작업 환경과 신체적 요구 사항이 업무 복귀 시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 의료진분들, 동료 의료진분들을 수술해드리면 막 정말 2주 만에 복귀해서 진료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불편하긴 하지만 무릅쓰고 그 업무를 보시는 거고 신체 활동을 과하게 요구하는 어느 정도 이상 요구하는 직업군에서는 적절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물리치료가 고관절 치환술 후 회복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강조했으며 이는 어떤 물리치료라면 관절 가동 범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붓기를 감소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물리치료가 재활이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재활치료라기보다는 이런 물리치료 내지는 회복치료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활병원에 입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런 병원에서 직접 대면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하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이 이런 대면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원격 의료가 도입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번 기간에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법대로 집에서 자가로 하셔도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에도 수술 후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오늘 꽤 길었죠? 질문 10번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원하는 활동을 다 할 수 있나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상이 되나요? 다시 운동할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이에 대한 챗GPT의 답변은, 고관절 치환술 후에는 신체 활동과 움직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달 내에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리치료 및 활동 제한에 대한 집도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일부 활동, 예를 들어 고강도의 스포츠 및 고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활동은 고관절 치환술 후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적이죠. 또한 다리를 꼬거나 고관절을 90도 이상 굽히는 것과 같이 고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그래도 만족스러운 답변 2점입니다. 챗GPT는 수술 후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활동을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의 환자가 6개월 이내에 골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최대 75%의 환자는 같은 수준의 스포츠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가 되게 다양하죠. 저는 진짜 빠르면 3개월 이내에 3개월째 골프 라운딩을 하신 분들도 뵀고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도로 막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스포츠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 스키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또 되게 중요해요. 수술 이전에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자가 수술 후 그 스포츠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전에도 스키를 타지 않았는데 수술 후에 새롭게 스키를 배워서 탄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자 수준으로 스키를 타셨던 분들은 중급자 정도의 수준으로 스키를 즐기시는 데는 거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고강도 스포츠, 특히나 신체 접촉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도, 격투기, 뭐 이런 것들, 축구, 뭐 농구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테니스, 스쿼시 뭐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좀 있죠. 이에 관한 연구는 드물지만 일부 의사는 이런 활동을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전 유도는 못 권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외에 뭐 달리기, 테니스, 스키, 뭐 스쿼시 일부, 그리고 뭐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는 가능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꼬지 않거나 과도한 굴곡을 피하는 등 고관절 주의사항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되게 비교적 초기에 말씀드린 거죠. 평생 90도 이상 굽히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6주 이상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굴곡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가 역시 이러한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들은 알고 있고,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탈구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주 이후에 90도 이상 굽힌다고 해서 탈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양반다리도 저는 허용을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술 후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수술 받으시는 의사분들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챗 GPT는 접근법, 임플란트 선택, 의사의 경험에 따라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수술 후 주의사항 및 활동 가능한 정도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할 것을 올바르게 권장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린 내용이죠. 반드시 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활동 수준을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 어느새 10가지 질문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정확히 답변해 줄까요라고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답변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일부 너무 과장되게 설명한 내용도 있고 다뤄지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수준에서
한번 활용하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내용이 전부가 아니므로 꼭 전문의의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좀 다소 딱딱한 주제였고 그냥 계속 글씨만 나와서 좀 다소 지겨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되실 때 궁금한 내용을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한번 좋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